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그러니까는 그 핵심 주제인, 오늘의 핵심 주제인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시장의 이 지금 구도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일반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이 경제, 특히 금융, 자산시장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은 있어도 깊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고 지내니까요.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표현한 겁니다. 지금 최근에 자산시장에 구도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구도의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아마 이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저한테 듣는 걸 텐데, 자, 우리가 이 패권에 있어서 패권, 20세기의 패권을 지금까지도 잡고 있는 미국의 패권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오는 거냐? 달러 패권이죠. 달러 패권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경제력을 반영하는 것도 달러 힘이고 달러 힘에 반영이 되어지는 거고 군사력도 그 달러 힘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죠? 달러 패권입니다. 이 달러 패권은 바로 미국 패권인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뭐냐면 월가의 패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패권과 달러 패권과 월가 이해는 삼위일체를 얘기합니다. 미국의 소위 말해서 재무부 장관, 소위 말해서 미국의 뭡니까 화폐 문제를 담당하는 쪽이 두 사람이 있죠. 재무부 장관하고 연준 의장. 스콧 베센트가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이잖아요. 네? 여기 HF로 표시한 게 이 사람이 뭡니까요? 헤지펀드 출신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월가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 창구였었죠. 즉 뭐냐면 트럼프에게 정치 자금을 모아주는 창구 역할을 한 게 월가 금융자본가들에게 돈을 걷어주는 창구 역할을 한 게 스콧 베센트입니다. 스콧 베센트예요. 케빈 워시도 월가가 저는 파견자라고 봅니다. 파견자예요. 새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요. 케빈 워시도 모건 스탠리 출신이죠. 모건 스탠리 출신입니다. 금융 출신들이죠. 예? 다 월가 대변인들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뭐냐면은 월가는 뭐냐면요. 미국의 엘리트들은 기본적으로 미국 패권을 유지하는 게 지상 목표입니다. 월가의 이해는 뭡니까요? 월가의 이해는 달러 패권을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겁니다. 네? 돈을 버는 게 목적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달러 패권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정치 엘리트들하고 소위 말해서 금융 엘리트들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달러 패권을 통해서요. 그래서 케빈 워시를 트럼프가 왜 선택했느냐? 네? 왜 선택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거기 그러니까 경합자가 처음에는 다 똑같이 마지막 라스트 네임은 같지만은 앞에 퍼스트 네임이 다른 또 다른 워시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엔 유력하게 부상하다 탈락한 이유가 뭐냐? 월가하고 트럼프 이해를 그러니까는 결합시켜주는 인물이 케빈 워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니까 월가에 굉장히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뭐냐면 자신의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필요한 거죠. 그거를 케빈 워시가 자기가 수행하겠다고 그걸 면접에서 그걸 밝힌 거예요. 그걸 밝힌 거야. 예? 케빈 워시가 국내 언론들에서는 이게 잘못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소위 말해서 매파다 이렇게 가는데, 그거는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월가의 입장이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지금 월가의 가장 중요한 이 목표는 뭐일 것 같아요? 달러 패권 유지입니다. 강달러예요. 트럼프의 목적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요? 11월달 중간선거 승리입니다. 중간선거 승리.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하냐? 금리를 그러니까는 급격하게 내리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의 자산시장과 경기의 붐을 일으켜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월가는 강달러입니다. 강달러야지만 돈이 들어오니까 월가로 돈이 유입되는 거니까요. 예? 유입되고 그래야지만이 미국의 금융자산들이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가고 자기들도 돈을 벌 수 있고 그런 거니까요. 예? 그래서 워시가 생각하는 게 금리 인하
필요성을 인정을 했지요. 그래서 트럼프의 저거에 패스를 한 거예요. 그러면 금리를 빠르게 인하하면은 달러에는 약세로 작용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인플레가 폭등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니까는 자산시장은 붕을 가져올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강달러를 가하기 위해서 대차대조표, 소위 말해서 연준이 그동안 돈을 찍어내가지고 막 채권 매입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면 된다. 연준의 그러니까 부채기물을 축소하면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왜 그러면 인플레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보느냐? AI가 굉장히 그 놀라운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올 거라고 이렇게 이 사람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케빈 오씨는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아주 그냥 높은 생산성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이러면서 그 결과가 그러니까는 소위 90년대 말에 신경제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소위 생산성 증가하고 그다음에 저물가,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고, 예?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소위 좋은 측면만 다 나타났던 그런 시대 이상이 그러니까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건 뭐 본인의 희망사항이고 저는 이거는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이 사람의 희망사항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실현이 되기 힘들다고 봐요. 자, 그럼 이제 여기부터 볼게요. 처음에는 자, 이 표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줘 보세요. 이게 100년 동안, 지난 100년 동안, 100년 전이면은 세계 대공황 때죠. 세계 대공황 때요. 대공황 직전부터 최근까지 미국의 주요 자산들의 수익률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이요. 연평균이요. 대공황이 터지고 나서 1929년 10월 달에 대공황이 터지잖아요. 네? 주가 대폭락하면서요. 한 해 전인 28년도부터 한 10년간 동안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미국채 3개월물 단기 안전자산이죠. 미국채는 안전자산이잖아요. 정부가 보증해 주는 거니까요. 미국 정부가 망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안전자산이죠. 최고로 3개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안전자산이죠. 그 다음에 10년물 장기물, 네? 장기물이요. 이것도 들어가면 그래도 안전자산이잖아요. 미국채는요. 그 다음에 S&P 500. S&P 500은 뭡니까? 미국의 우량 기업들, 500대 우량 기업들의 주가, 거기 있는 기업들의 수익률, 주가 수익률이요. 예? 투자 수익률이요. 이 S&P 500은 미국 산업의 그러니까 건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지요. 미국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표 기업들의 수익률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소위 말해서 미국채하고 S&P 500은 바로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미국을 상징하는 자산들이에요. 미국을 상징하는 주요 자산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을 상징하는 주요 자산들의 그러니까 수익률은 뭐에 의해서 결정될 것 같아요? 예? 돈들이 많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흘러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생산성이 또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혁신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미국의 이러한 그러니까 이 경쟁력이 미국의 달러의 경쟁력을 사실 반영해 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미국의 화폐인 달러하고 여러분들 경쟁할 수 있는 화폐가 지구상에 존재합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소위 대체 화폐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예? 위안화? 중국이 꿈은 꾸지만은 아직 멀었죠. 그렇죠? 금은 특정 국가의 화폐는 아니지만은 대체 화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금의 수익률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대체 자산으로 설정해가지고 수익률을 계산한 거예요. 1928년부터 38년 대공황 시기, 그 굉장히 아주 힘들었던 시기에도 미국의 S&P 500이 금 수익률보다 높았습니다. S&P 500은 연평균 7.2%, 금은 5.8%가 채 안 됐었습니다. 안 됐었어요? 그 대공황 때 주가가 엄청 폭락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도 S&P 500이 더 높았다 이거예요. 수익률이요. 예? 금보다.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한 72년으로 제가 딱 건너뛰었어요. 왜 그렇습니까요? 이 대공황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으로 대공황이 터지면서 세계 각국들이 근본이제로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본이제로요. 근본이제라는 건 뭐예요? 금이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예? 금 가치를 달러라든가 파운드 고정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게 1971년도에 금태환이 정지될 때까지 금의 가치는 그러니까 고정돼 있었습니다. 달러 대비해서요. 고정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은 금의 수익률을 평가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금 가치가 고정돼 있었으니까는. 예? 근데 1972년부터 이제 금 가치가 금태환을 우리가 포기하면서 예? 달러 본위제로 바뀌면서 1972년부터 2022년을 왜 설정했냐면 장피를 설명하고 2022년까지의 또 수익률입니다. 이때도 보게 되면은 금 수익률이 연평균 10.3%인데 S&P 500은 11.9% 정도였었습니다. 여전히 S&P 500이 수익률이 높았어요. 금보다도요. 그런데 2023년부터 최근까지의 역전이 생깁니다. 역전이 생겼어요. 맨 오른쪽에 금 수익률을 봐보세요. 지난 3년 동안에 지난 2023, 24, 25 3년 동안에 금 수익률은 35%를 넘었습니다. 연평균이요. 여러분들 뭐 금 가격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예? 금 수익률이 35% 연평균. 근데 S&P 500은 이 시기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한 23% 올라갔으니까.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22년을 기준으로 나눈 겁니까? 22년 11월 말에 22년도는 그러니까 딱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인상한 시기이기도 하지만은 22년 말에 뭐가 터집니까요? 챗 GPT가 등장하죠. 챗 GPT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해서 23년도부터 AI 관련 투자가 붐을 일으키죠. 23년도부터요. 미국의 주가가 뛰기 시작한 게 바로 2023년도부터입니다. 23년도부터 뛰기 시작하죠. 그 선두에 누가 있었습니까요? 엔비디아가 있었죠. 엔비디아가 2025년도 10월 달까지 해가지고 5조 달러를 돌파하잖아요. 시총이요. 5조 달러를. 그렇죠? 그렇잖아요. 5조 달러를 돌파합니다. 네? 엔비디아가 시총이요. 그러니까 2023년부터 소위 말해서 AI 관련 투자가 챗GPT가 등장하면서 등장한 이후에 23년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1분기는 워밍업하고 2분기부터 막 팍 폭등하기 시작하죠. 엔비디아 주가 보게 되면 2분기부터 그냥 수직 상승하죠. 그때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주가가 S&P 500이 막 폭등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23%를 기록한 거예요. 수익률이 S&P 500에. 이때 막 우리나라 좀 발이 빠른 사람들은 서학개미들이 미국에 진출하고 그런 겁니다. 미국에 진출한 거예요. 이 당시에요. 그래서 돈 좀 재미 좀 봤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뭐냐면 금이 그러니까는 35% 이상 수익률을 냈어요. 금이. 예? 처음으로 역전당한 거야. 그것도 큰 차이로.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처음 있는 일이요. 그러면 이제 근데 올해 1월 달에도 S&P 500은 한 1.4% 올랐는데 금은 여전히 금이 폭락이 그러니까 1월 말에 있었어도 여전히 8%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금 수익률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러니까 금의 수익률이 그러니까 미국을 상징하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S&P 500의 수익률을 넘어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미국의 대표 자산들을 제치고 예? 하고요.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23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중요한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요? 예? 돈을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S&P 500 금도 굉장히 안전자산이잖아요.
예? 안전자산이잖아. 그래서 그러면서 또 화폐적인 속성도 갖고 있잖아요. 화폐적인 속성도.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딱 놓고 볼 때는 어디다 투자를 하겠어요? 예? 미국 주요 자산보다는 금이라는 그러니까 대체 투자 자산이 나온 거잖아요. 예?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소위 말해서 이 배후에는 자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요걸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난 3년 동안 누적 수익률을 봐보세요. 누적 수익률을 보게 되면 엄청납니다. S&P 500이 85%, 반면에 금은 137%를 달성합니다. 예? 137%를요. 그러니까 금에 투자한 사람이 승리한 거야. 예? 금에 투자한 사람들이 승리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배후에 뭐가 있냐.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중국이 뭐 15개월 연속 그러니까 금을 지금 매입하고 있다는데 중국이 23년도부터 금 매입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니까는 한 번 사고 나서 한 몇 년 쉬고 이렇게 증가했는데 23년 동안 매년 증가시키고 있어요. 네? 증가시키고 있어요. 중국이요.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네? 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23년도 따로 정확히 일치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봅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부터 이제 좀 설명을 좀 할게요. 그동안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패권 속에서 처음에 무역전쟁으로 나타났죠. 트럼프 일기 때 무역전쟁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병행해서 기술전쟁이 있었죠. 기술전쟁이요. 즉 뭐냐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 이 전쟁이죠. 네? 이 전쟁이에요. 그럼 이 전쟁에서 상대를 그러니까 제압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돈의 힘을 빌릴 수가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미국 입장 속에서는 미국의 힘은 달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패권이 충돌하죠. 충돌하고 그 속에서 미국은 뭐냐면 달러의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본을 통제하는 방식을 동원하죠. 대표적인 게 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소위 국제결제 시스템, 달러로 결제하는 국제결제 시스템에서 결제 시스템을 보복 수단으로 활용하잖아요. 그걸 축출해버리잖아요. 그걸 축출하게 되면 상대 국가의 자산이 동결돼 버리는 효과를 그대로 나타나죠. 돈을 못 빼나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패권에 도전하거나 위협하는 국가들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산을 동결하는 거야. 굉장히 기분 나쁘지. 내 돈을 지네가 뭔데 마음대로 이렇게 동결하고, 네? 안 돌려주고 그러니까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미국의 소위 말해서 이 깡패집 같은 거에, 네? 기분 나빠하는 나라들은 슬슬 뭐겠습니까?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 하죠. 작년에 여러분들, 지금 요새 보게 되면 여러분들, 트럼프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대통령이 이름이 뭡니까? 그 사람하고 굉장히 지금 사이가 안 좋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트럼프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있죠. 네? 핍박을 하고 있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작년도 11월 달에 G20 정상회담이 남아프리카에서 했잖아요. 남아프리카에서요. 네? 남아프리카에서 했었는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상회담 때 되게 이제 중앙은행도 같이 이제 그걸 G20 정상회담 할 때는 같이 이제 그러니까 그 회담을 하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앙은행이 주최한 행사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최대 규모인 은행이 스탠다드 뱅크입니다. 스탠다드 뱅크라고 있어요. 이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스탠다드 뱅크가 이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이 운용하는 국제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라고 하죠.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2015년부터 CIPS요. 그러니까 크로스 보더 국제 간 이 은행 간 그러니까 지불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죠. 별도로 만들어요. 여기로 그러니까는 여기에 가입을 하고 여기로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에서 돈 거래는 전부 다 뭐냐면 이제 중국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은행 간 결제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 달러를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고선도 유한으로 결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게 전환돼 버린 거예요. 여기서 찍힌 거야. 찍힌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는 남아프리카가 저게 일종의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는 각국의 중앙은행이라든가 국부펀드, 특히 이제 미국하고 좀 사이가 가는 이제 글로벌 사우스들, 그다음에 브릭스의 회원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그리고 많은 이제 그러니까 이 국부펀드들, 국가들에서 운영하는 국부펀드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 자본 규모가 큰 얘들이 그러니까 금을 매수하거나 보유를 증가로 이제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거야. 달러 자산을 줄이고, 예? 달러 자산을 줄이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자본 통제 당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들의 자본이 통제될 수 있고 돈을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인출을 못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화폐 패권의 경쟁이 고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화폐 패권 경쟁은 두 가지입니다. 뭐 어떻겠습니까요? 상대 국가보다 자신의 화폐를 더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화폐 패권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고, 반면에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를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는 당분간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미국의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는 것. 내 힘을 단기간 내에 그러니까는 빠르게 증가는 못 시켜도 미국 달러의 패권을 좀 그러니까 흔드는 것은 할 수 있다 했을 때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전략이죠. 예? 지금 뭐냐면은 미국의 자산은 굉장히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요? 미국의 주가가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요? 많이 매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매수하는 자본의 규모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돈들은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많이 유입되는 돈들인 거잖아요. 미국민들만이 그러니까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달러 패권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자산이 그만큼 다른 나라 국가들보다 과대평가가 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러거든요. 학생들 가르치면서 뭐냐면 학생들한테 난 니네들이 그러니까 사회는 굉장히 냉정한 곳이다. 사회에 나가서 그러니까 무시당하지 않고 살려면은 실력이 있어야 된다. 결국은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실력이더라. 네? 자기가 자기 소위 밥값은 하고 살아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성세대가 아주 후진 게 출신 학교가 어디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편가르고, 예? 편가르면서 자기 후배들을 챙겨주고, 예? 소위 말해서 건국대학교 나온 얘들보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서울대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한 게임을, 예?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후진 모습이지만은 그런 모습이 우리가 작동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소위 말해서 서울대 출신들은 자기 능력보다 과대평가받고 있는 것이고, 예? 플러스 알파의 평가를 더 받고 있는 것이고, 예? 자기가 출신 출신 대학이라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반면에 니네들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더 그러니까는 건대보다 더 이 사회에서 볼 때 기준으로 볼 때 이 점수가 낮다고 생각하는 대학들은 자기 실력보다 마이너스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기성세대로서, 예? 그것처럼 미국 자산은 달러 힘에 의존해가지고 과대평가받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과대평가. 예?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 입장 속에서 볼 때는 미국의 힘은 미국으로 돈이 다 이렇게 몰리고 앉아있으니까 미국으로 힘이 몰리고 있으니까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려면은 미국의 자산 가치를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이거야. 좀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거예요. 자산 가치 축소를 목표로 할 수밖에 없죠. 자산 가치 축소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축소를 하는 데 속에서 이 축소가 되는 건 뭡니까? 월가한테는 재앙이죠. 월가한테는 재앙인 거예요.
예? 돈이 빠져나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장사를 못하는 거잖아요. 월가가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월가는 강달러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케빈 어시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케빈 어시를. 자, 이 상황 속에서 중국이 지금 대응하는 걸 잠깐 좀 다시 돌아봅시다. 미국과 중국은 완전히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헤어질 결심을요. 자, 이게 뭐냐면요. 파란색 막대기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보고 있는 무역 적자입니다. 단위가 억 달러고요. 2018년 이후에 경향적으로 쭉 떨어지고 있죠. 2018년 이후에요. 예? 떨어지고 있어요. 작년에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수입하는 것도 있을 게 아닙니까? 예? 근데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입하는 건 달러가 나가는 거고 중국으로.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달러를 다시 회수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수출하는 것 대비해서 수입의 비중을 보게 되면 그것도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 지금 뭐냐면 중국과 미국과의 교역 관계가 그러니까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경향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특히 뭐냐면 22년 이후에 이게 위에 오렌지 색깔은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액이고요. 밑에 파란색은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거예요. 수입 수출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특히 수입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예? 즉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확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중국이 타격을 보냐? 예? 중국의 전체 수출액을 보게 되면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증가하는 추세야. 예? 2022년도 이후에 미국은 줄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늘색 수치가 뭐냐면요. 중국 수출 중에서 미국의 수출 비중입니다. 이거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는데 중국의 총 수출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줄이는 거야. 세계 1, 2위 국가들이 서로 그러니까는 상대방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거예요. 줄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니네 미국이 우리를 조여도 우리 출구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줄일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역 전쟁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승리를 못한 거야. 기술 전쟁 승리했습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지금 보게 되면은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무섭다고 이렇게 표현까지 할 정도로까지 예? AI든 뭐 휴머노이드든 간에 미래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전혀 지금 그러니까 밀리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역 전쟁, 기술 전쟁에서 중국이 그러니까는 하나도 그러니까는 저기 뭡니까 미국에 대해서 저기 없는 거야. 예? 자기들은 그러니까는 싸움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지금요. 어? 이런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엊그저께가 아니라 지난주에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시진핑이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를 글로벌 기축통화로서 준비통화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죠. 기축통화 지위를 그러니까 획득하도록 그러니까는 힘을 써야 된다. 이걸 주장했다는 것이 보도가 됐어. 2월 1일자예요. 2월 1일자에 이런 걸 보도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중국의 공산당 이론지라고 있습니다. 이론지요. 예? 이론지라고요. 이게 퀴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말에 보면 실사구시라는 말이 있죠. 실사구시.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학파들이 실사구시 얘기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잘 쓰는 실사구시요. 구시에 그러니까 중국식 발음인데 퀴시라는 것이 이론지의 이론지의 그 잡지의 이름이 우리말로 그냥 쓰면 구시입니다. 구시. 실사구시 할 때 구시.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실린 글을요. 3월호인데 그게 나온 거는 1월 31일 날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나왔더라고요.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시진핑이 뭐냐면은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인용한 것만 보게 되면은 중국이 그러니까는 이 강력한 통화를 그러니까 만들 필요가 있다. 중국은 강한 통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위안화를 강한 통화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
이게 결국 뭡니까?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걸 구체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리저브 커런시 스테이러스. 기축통화 지위를 그러니까 획득할 만큼, 예?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강한 통화에 대한 그러니까는 그 목표.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난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강력한 중앙은행도 그러니까는 이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건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강력한 중앙은행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의 목적이 뭐냐? 이 목적 중에 뭐냐면요. 그 밑에 줄에 나오죠. Globally Comparative Financial Institution.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들 그리고 국제금융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목적이 뭐냐? 글로벌 자본들을 유치할 수 있게. 지금 세계 자본은 다 미국 월가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뺏어와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자산 가격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예? 우리가 영향력을요. 그래서 제가 자본전쟁이라고 한 겁니다. 자본전쟁이라고 한 게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봐보세요. 제가 잠깐 이걸 해놓은 것이 이 원문은 이겁니다. 원문은 이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주호 우리말로 그대로 중국 특색 금융 발전 지로 건설 금융 강국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충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예? 중국 특색의 금융 발전의 길을 하기 위해서 금융 강국을 건설해야 된다. 이런 제목의 글이 굿이라는 이 잡지에 2026년 3월호에 작자가 누구냐면 시진핑 나왔고 1월 31일 날 3시에 게재가 된 거예요. 이걸 보고서는 파이낸스 타임스가 보도를 한 거예요. 보도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것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 공산당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부터 그러니까 2년 전에 얘기한 게 지금 최근에 실린 거야. 최근에 실린 거예요. 24년 1월 16일 날에 중국은 그러니까 수십 개의 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장들, 대빵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장관들 있잖아요. 이걸 부장이라고 얘네들은 표현하는데, 부장들을 모아놓고, 공산당 중앙당교 행정학원, 이제 개강하는 날, 예? 개강하는 날,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시진핑이 연설을 한 거예요. 연설을.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표현한 것 중에 강력한 통화를 구축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 중앙은행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지금 연준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안화를 세계 기축통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2024년 1월, 지금부터 2년 전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를 그동안에 이렇게 노출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그러니까는 노출을 한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요? 최근의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자신감이 생긴 거야.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예? 자신감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노출시킨 거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예? 지금 뭐냐면은, 이제 달러하고 이제 한판 붙겠다 이거예요. 예? 달러하고 한판 붙고, 월가의 패권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준장을 내는 거야, 지금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그러니까 강화하는 것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이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단기간 내에 그러니까 힘의 우위를 차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도 효과적인 거죠. 예? 상대방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요. 그게 아까 주요 자산의 수익률 변화에 나타나지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수익률 변화에. 예? 이걸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3년도부터 그러니까는 S&P 500의 수익률보다 그러니까 금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을요.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 금융패권 추구를 공식화했는데 대개 이제 그러니까 목표를 8가지로 중국 특색의 금융강국의 저거를 8가지를 했어요. 당이 그러니까 당의 그 지도성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인민 중심의 가치 지향을 견지한다.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 미국의 금융은 기본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금융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민들의 이익을 해서 이게 그래야지 이제 이게
사실 제대로 된 금융에 대한 걸 얘기한 거지 사실은요. 그다음에 금융 서비스는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카지노 같은 데가 아니라 실물 경제, 그러니까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 교과서적인 저거죠. 지금은 금융이 완전히 우리 실물을 흔들고 앉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테일 웨깅 더 헤드 그런 말 있잖아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런 얘기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 교과서적인 얘기죠. 거기다 뭐냐면 리스크 방지를 가장 중요한 업무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서구 금융 모델과 다르다 이거예요. 서구 금융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건 카지노다 이거예요. 카지노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금융의 본래 자리를 찾게 하면서 이 소위 말해서 금융 강국이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금융 강국이 그렇게 되려면은 중국의 위안화가 그러니까 그런 강한 통화가 돼야 되는데, 예? 중국의 강한 통화가 되려면은 강한 통화를 이제 그러니까 돼야 되고, 그다음에 뭐냐면 글로벌 전 세계 그러니까 준비 통화, 기축 통화로서 지위도 확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준이 20세기 때 그러니까는 그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했듯이 그런 중앙은행도 보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 투자자들을 그러니까 중국으로 유치할 수 있게 월가가 아니라 중국으로 유치하고, 그래 그걸 통해서 자산 가격에도 자기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금융강국에 대한 6가지 요소를 제시를 합니다. 중국의 금융강국의 모델은 8가지 특색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미국의 모델하고. 그 다음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 6가지 그러니까는 요소를 갖춰야 된다. 이 얘기를 2년 전에 한 거예요. 2년 전에 한 거야. 예? 이게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노출된 거예요.